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12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이라디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연출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도 문학동네 100호를 다루는 마지막 시간일 것 같아요. 네. 2019년 가을호에 실린 소설 중에서 오늘은 강화길 김봉곤 작가 소설 들고 왔어요. 네. 먼저 강화길 작가 음복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요. 음복은 제가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한정된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네. 신혼인 주인공인 화자인다가 남편의 집안에서 벌어지는 첫 제사에 참석하는 이야기고 그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그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살고 있는 시댁에 가서 그 집 식구들을 만나고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그 순간의 장면들을 묘사한 소설이고요. 네. 이 제목인 음복은 다들 알다시피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제상에 올렸던 음식들을 먹는 그 단어 음복을 제목으로 차용했고 일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제사 지낼 때 전통적으로 막 시댁 가서 며느리가 힘들게 일하고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주인공인 화자인 이 30대 여성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가 준비도 다 해두셨고 퇴근하고 거기서 고모와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약간 치매가 있으신 할머니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라 그 안에서 막 큰 분란이 일어나거나 큰 서사가 전개되는 이야기는 아닌데 강화길 작가의 다른 소설들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대화나 행동이나 그 주고받는 어떤 행위나 말 속에 되게 미묘함들이 있고 그 미묘함을 예리하게 포착하면서 그 등장인물들에 대한 판단이나 아니면 그 관계나 어떤 그 상황이 처음에 봤던 것과는 아주 다르게 전개돼서 처음에 가지고 들어갔던 인상이 약간 전복되는 느낌? 그런 식으로 소설이 마무리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읽었어요. 네. 일단 한 명의 등장인물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자면 처음에 고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편의 고모죠. 그러니까 남편의 아버지의 여동생인 것 같은데요. 이 고모가 그 집의 악역이다라고 먼저 처음에 딱 제시가 돼요. 네. 근데 그 악역에 되게 들어맞는 행위를 고모가 하죠. 예를 들면 뭐 오랜만에 만난 친척, 뭐 사촌이나 조카들에게 너 취직 언제 할 거니? 너 친구는 있니? 살이 너무 찐 거 아니야? 운동을 해라, 운동을. 뭐 너는 결혼 안 해?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퍼붓는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죠. 가족들 중에서 좀 불편한 느낌을 주는 사람인데 이 고모에 대한 판단이 제사를 지내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달라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 등장인물을 바라보는 화자의 생각이나 등장인물에 대한 평가나 판단이 달라지면서 결과적으로 이 화자인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마지막에 상당히 좀 뚜렷하게 제시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강화길 작가가 제가 읽었던 단편 중에서는 어떤 연애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던 장면이나 행위에 담긴 폭력성을 많이 드러내고 짚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되게 순둥순둥해 보이고 무해한 것처럼 보이는 남편이라는 캐릭터가 서사가 전개될수록 우리가 약간 미처 몰랐던 혹은 가려져 있었던 남편의 무해함이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무해함이 아니라 무지함이었죠, 결국. 네. 저도 약간 분위기 자체가 이것도 좋은 의미로 연극 같은 느낌을 받는데 화자가 계속 이제 관찰자 역할을 하면서 또 자기의 생각도
되게 전달하듯이 말을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말해준 대상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네. 고모가 그 집의 악역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보고 분석하고 판단한 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등장시키거나 네. 우리 집의 악역은 엄마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되게 관찰자이자 어떤 정의를 내리는 사람의 역할들을 하는 게 그 네. 톤이 되게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제사와 그 후에 식사하는 장면만 가지고 네. 그 한 가족의 가족사를 다 드러내는 것도 되게 유려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읽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한 편 짧은 소설인데 장편까지는 아니겠지만 단편 이상의 것을 좀 읽은 느낌이 들어서 네. 신기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분량적으로 그렇게 많은 분량의 소설은 아닌데도 네. 담고 있는 메시지도 뚜렷한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묘하게 많아서 그런 것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런 남편 많지 않나요? 저는 되게 잘 짚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이 남편이 눈치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이제 눈치가 없게는 나오는데, 그래, 좀 눈치 없는 남편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저는 강화질 작가의 장점이라고도 생각하는 게, 이 눈치 없음을 그냥 한 명의 캐릭터로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눈치 없음의 뒤에 드리워져 있는 어떤 시스템, 가족 내의 어떤 네. 권력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우리가 대놓고 말하지 않는 그런 권력 관계나 그런 구조들을 되게 잘 보여주는 작가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이 남편이 모르고 있는 어떤 것을 좀 눈치채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남편을 모르게 하려는 그 시어머니, 그러니까 남편의 어머니의 어떤 마음씀이 있었던 건 거죠. 그리고 네. 남편의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네. 자신의 딸한테 하는 것과 아들에게 하는 것이 완전히 차별적인데 주인공 화자의 시아버지인 그 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눈치 없이 모르는 채 사는 특권을 누렸을 거다. 근데 그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 것인지 얼마나 세세한 것을 신경 쓰고 살지 않아도 되도록 배려받은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가족 안에서 가부장제 가족 안에서 뭔가 좀 차별적인 것 같은데 뭔가 좀 불공평한 것 같은데라고 느끼면서도 그게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되게 이 작가가 이 단편적인 소설 안에서 잘 드러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네. 정작 중요한 건 아무것도 모르는 너희 남자들이라는 시선 자체가 네. 묘했던 게 결국 이 지금 화자인 여성은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그 안온한 표정 상태를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표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시어머니도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길 바라고 여기서 왜 시아버지도 등장하긴 하는데 마치 왜 우리가 드라마에서 네. 막장 드라마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막 그냥 헛기침하는 정도로만 대사가 있고 네. 아빠 약간 음소거된 것처럼 처리될 때 있잖아요. 막 네. 엄청 날뛰는 시어머니와 막 악다구니를 쓰는 여자끼리 막 싸우는 이런 장면이 연상이 되는 그런 드라마에서 아빠 그냥 그런 거 모른 척하고 있는 같은 그 공간에 있는데 헛기침만 하고 있는 아빠 캐릭터가 이 시아버지를 보면서도 떠올랐고 남편의 미래도 저거이려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그리고 또 뭔가 기묘한 분위기는 아닌데 긴장감 있는 분위기인 거죠. 네. 근데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좋아했던 음식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참전을 했었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느끼하고 시큼하고 짭짤하고 막 이런 거를 찾았다라고 네. 하면서 한식을 안 드시니까 이제 며느리였던 당시에는 시어머니가 개발한 이상한 고기 토마토 요기 고깃집. 네. 상상만 해도 이상할 것 같은데 네. 그거를 또 아들이 그러니까 남편이 엄청 개걸스럽게 먹잖아요. 네. 그게 너무 혐오의 시선이었다고 전 생각하는데 네. 근데 저 너무나 영리한 설정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제사상에 놓인 루크루제 냄비에 든 거대한 토마토 고깃찜 자체로 이 제사가 맞아. 되게 기묘하고 네.
긴장감 있는 네. 장면이 되어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사실상 그 음식은 아들 먹으라고 한 것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이 아들이 할아버지랑 되게 겹치게 뒷부분에 설정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아들과 저기 남편과 할아버지가 너무 닮아서 이 치매 걸린 할머니가 약간 소리치는 대상 아들 이제 자기 남편인 줄 착각하고 이 손자를 향해서 막 소리치죠. 그런 부분도 되게 기묘한 인상을 주면서 긴장감을 좀 돋군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남편이 정말 처음에는 되게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구나 생각했다가 갈수록 좀 한숨이 나오는 부분이 고모가 너 할아버지 기억은 아니라고 했을 때 남편이 되게 천진하게 그럼요 저 할아버지랑 밥 먹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남편의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할아버지가 사줬던 거, 할아버지가 주었던 용돈 이런 거지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기억만 늘어났던 거죠. 근데 이것을 고모가 되게 빙빙 돌리면서 공격을 하는데 남편은 못 알아듣고 고모가 이런 조카를 되게 미워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세밀하게 잘 그려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조금 쓸데없는 도움 안 되는 말이긴 한데 그 정우의 비밀은 뭘까요? 혹시 추측해 보셨어요? 정우의 비밀이요? 그러니까 왜 시어머니가 정우는 모르게 해달라고 하면서 어떤 문자를 줬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정우는 다 모르게 해줘라는 거 왜? 다 우연이야 1일 드라마 거기 딱 나오는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대목이 뭐였냐면은 할머니가 계속 정우도 헷갈려하고 또 정우인 걸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우리 정우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밥 잘 먹고 이렇게 다독였는데 어느 순간 또 화를 내면서 고모한테 야, 너 정원이 재수시키지 마라. 주제를 알아야지 지가 무슨 약대를 간다고 하는데 나는 숨을 멈췄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민망하고 부끄럽고 괴로웠다. 시아버지는 못 들은 척 고개를 들이고 나는 고개를 푹 숙였다. 더는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다. 근데 이 반응이 과잉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여태까지 다 보기 민망한 장면이었는데 갑자기 이 장면에서 특히 남편이 되게 그 말을 믿을 수 없다. 참담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보았고 남편이 방금 들은 말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심하게 충격을 받은 듯 그 자리에 굳어 있었고 그 순간에야 나는 알아차렸다. 너는 아무것도 몰랐구나라는 게 실제로 어떤 비밀이 있다라고 저는 읽혔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정우는 다 모르게 해줘. 다 뭐 드라마 내용이야 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갑자기 그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자기 엄마한테 가서 정원이 이야기 아니야? 라고 속삭이듯 물어봤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얘기지? 정원이 재수시키지 마라라고 할머니가 대사를 쳤는데 정원이 이야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앞뒤가 안 맞고 그 비난의 대상이 자기처럼 지금 남편이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참담한 표정이었고 그래서 이게 무슨 장면이지? 근데 나중에 정우는 다 모르게,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정우는 다 모르게 해줘라고 했고 나중에 어떤 문자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나는 그 문자의 내용은 나오지 않고 그냥 모르게 해달라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정우가 진짜 모르는 중대한 어떤 사실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 정원이 얘기 아니야? 라고 하는 그거를 제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비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할머니가 이 할머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시어머니처럼 아들이 너무 귀하고 딸은 정말 자기의 감정 쓰레기통으로만 쓰는 거예요. 이 화자의 엄마가 그런 취급을 당했듯이. 그래서 고모한테는 온갖 힘든 얘기 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자기의 손자와 손녀잖아요. 한 명 정우는 자기 친손자, 그리고 정원이는 자기 외손녀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도 되게 가부장제에 완전히 동화돼 있는 할머니여서 옛날 사람이어서 정우한테는 한없이 덮어주고 정우야 하지만 이 정원이한테는 재수조차
허용하지 않는 제수자 사치라고 하는 그런 할머니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우가 우리 할머니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할머니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우가 우리 할머니는 정말 자애롭고 손자 손녀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런 따뜻한 할머니, 우리 정우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밥 잘 먹고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할머니인데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가 나에게만 그런 것이었고 그 할머니에게 외손녀에 해당되는 고모의 딸인 정원이한테는 그렇게 가혹하고 어쩌면 폭력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저는 정우가 몰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앞에서도 약간 시점이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 할머니가 수다스럽게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떠올리면서 네. 이해는 됐다. 하지만 이상하기도 했다. 그녀는 남편이 토마토 고깃집에 대해 물었을 때처럼 난처해 보였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네네네. 우리를 위해 서두른다기보다는 그저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네. 정말로 이해는 됐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어쩌면 시어머니가 할머니와 할아버지에 대해 내게 뭔가를 숨기려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의 일에 대해 숨기고 싶어 한다고 추측을 하는 거죠. 네네네. 남편을 바라보던 할머니의 시선, 할머니의 그 미워하는 시선, 네. 토마토 고깃집, 그다음에 꺼지라고 제발 꺼지라고 외치던 할머니의 격양된 목소리. 그러니까 네. 저는 그게 할아버지로 남편을 착각해서 네, 맞아요. 미움을 표출하나 싶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오히려 지금 이 화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거고 남편에게 물어볼 생각이었다. 할머니가 당신을 할아버지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알아? 혹시 아는 이야기 없어? 당신만 아는 이야기. 절대 모를 수 없는 이야기 말이야. 라고 해서 네. 그리고 나중에 문자로 그 시어머니한테 뭔가 들은 듯한 뉘앙스가 있고 만일 네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이게 가장 궁금하겠지. 왜냐하면 결국 나는 너에게?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도. 근데 하지만 종종 충동은 들어. 확 말해버릴까? 그러니까 가족의 민낯을 말한다는 건가? 별 사건은 없는데 왜냐면은 나중에 시어머니가 네. 제사에 오지 말라고 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 시어머니가 할머니를 모시며 함께 살고 제사를 열심히 챙기는 대신 시아버지는 너의 삶에 어떤 상관도 할 수 없다는 것. 네. 그 약속에는 나의 삶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을 며느리인 내게만 말해주기로 역시 약속했다는 것. 네. 이게 무슨 말이지? 나는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네네네네. 내용이 담긴 장문의 문자를 받았고 글 말미에 앞으로 제사에 오지 않아도 된단다. 정우는 다 모르게 해줘. 그래서 저는 과한 추측으로 네. 이 말도 좀 희한한 거예요. 제사를 열심히 챙기는 대신 너희 부부한테 시아버지는 신경 끄고 살게 합의를 봤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야? 무슨 저는 뭐가 약간 있어?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시어머니가 한마디로 우리 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삶을 너무나 예쁘게 보호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 그래서 이 남편인 시아버지랑 한마디로 딜을 한 거예요. 내가 치매 걸린 너의 어머니도 모시고 살고 제사도 열심히 챙길 테니 당신 아들의 삶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그 아들을 편안하게 해주자 우리. 그렇게 시어머니가 전 남편이랑 딜을 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것조차 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아들이 알면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시어머니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희생을 했구나.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조차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 무지한 상태의 행복을 아들에게 누리게 하고 싶어서 이것조차 며느리한테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아들에게는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어떤 큰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데 이걸 끝까지 말을 안 했다라고 저는 느끼진 않았고 이 남편이 너무나 어릴 때부터 보호를 받고 살아서 이 자기와 정원이라는 사촌을 이렇게 차별받는지도 몰랐고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이런 식으로 분노를 갖고 있거나 그렇게 하는지도 몰랐고
이 음식을 도대체 이 제사에서 왜 하는지도 몰랐고 약간 그런 것들을 다 모른 채 그런 순수한 사람으로 살았고 이 화자인 나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것이야말로 특권에서 비롯된 것이구나. 내가 좋아했던 저 무해하고 순수하고 평화로운 얼굴은 저런 특권에서 비롯된 것이구나. 근데 저 특권은 저 모름의 특권은 아들만 누릴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모름의 특권에서 배제된 고모나 나의 엄마는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나는 이 특권을, 이 모름의 특권을 딸에게 주고 싶다. 정말 나의 딸은 아무것도 몰랐으면 좋겠는 그 특권을 제발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약간 지금 다시 보면서 네. 그게 더 합리적인 이야기일 것 같긴 한데 네. 합당한? 근데 왜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는 네. 게 근데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시어머니인데 고모가 네. 아들을 미워하는 게 지금 며느리인 처음 본 사람도 캐치될 정도면 분명 시어머니도 느낄 텐데 네. 보호를 적극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네, 고모를 네. 물론 말리기는 하지만 네. 그리고 결국에는 네 부모님이 고모의 그런 성진머리를 내버려 둔 건 할머니 때문이었다. 함께 사는 건 아들이었지만 할머니가 의지하는 사람은 딸이었기 때문이다. 그쵸. 하소연하고 짜증을 내고 온갖 말을 다 쏟아내는 그런 사람. 그녀의 모든 걸 이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녀의 모든 걸 이해하는 사람. 이것도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딸이니까 네.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모든 것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좀 과한 상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할아버지 너 기억해?라고 한 게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단편적인 것만 좋은 네. 인상을 갖고 있잖아요. 진짜 이게 방송에 나가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우가 그리고 왜 왔는데 돌아오지 않아라고 하면서 할머니가 이제 혼잣말을 하잖아요. 네. 정우를 보고 이제 네. 남편을 떠올리면서 그래서 네. 정신이 나간 거죠. 베트남에 두고 온 거죠. 정우가 네. 사실은 할아버지가 밖에서 낳아온 아들이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살지 않은 기억이 같이 살지 않아서 기억이 없고 근데 엄마는 그거를 입양을 한 대신 자기 아들처럼 키우면서 보호를 하는데 그래서 고모가 정우를 저렇게 미워하나 그러니까 자기 딸이랑 비교해서 미워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정우가 왜 이렇게까지 보호받아야 하나? 하는지? 그리고 며느리인 나에게 하는 얘기. 근데 며느리한테 그런 얘기는 또 안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는 할머니 앞에 정우 안 보여주려는 거잖아요. 제사에 오지 네. 말라는 거는. 그리고 너네 과하게 색색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 할아버지를 그러니까 남편을 미워하는 할머니의 마음은 아는데 죽일 듯이 보는 느낌이라든가 그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먹는다든가 약간 과하게 이 과한 비밀에 쌓인 것처럼 뉘앙스를 준다거나 고모의 미움이라던가 일부러 너 근데 할아버지 기억이 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든가 그냥 어릴 때 따로 살다가 나중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니겠지. 왜냐면 뒤에 네. 다 갖다 붙이는 거라서 좀 부끄럽긴 한데 네네. 부부가 그 얘기를 해요. 즐겨보는 중국 드라마 얘기를 네네네, 하면서 맞아요. 딸일까 아들일까 무슨 소리야? 황제 황제 아이라고 아이라고 속인 속인. 개말이야. 그래서 나는 웃었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왜냐하면 너는 아마 영원히 모를 테니까 뭔가를 모르는 너.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도 없고 미움받는다는 것도 알아챈 적도 없는 것. 너는 코스모스를 꺾은 이유가 사실 당신 때문이라는 걸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네가 진짜 악역이야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말을 하는 게. 모르는 네가 나쁜 놈이야. 그 말인 맞겠죠? 근데 자꾸 막 딸일까 아들일까 속인 개말이야. 이런 게 왜 나오는 거야 도대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이게 그냥 네. 집안에 숨겨진 탄생의 비밀이 있어서 그런가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네. 아니 뭐 과한 그럴 수도 추측이겠죠. 있죠. 네. 강하게 그렇게까지는 작가님 얘기를 안 해준 것 같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너무 네. 저 혼자 너무 이상한 상상을 하면서 읽었나 봐요. 근데 저는 그래서 여기에 중간중간에 한마디씩 나오잖아요. 너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네가 나를 이해해줘야지. 네가 아니면 누가 나를 이해해줘. 그 다음에
저는 이게 그 미래의 딸한테 하는 말을 생각했거든요, 화자가. 네. 그렇구나. 너는 아무것도 몰라야 해. 내가 그렇게 키울 거야. 너는 나를 이해해줘야지. 나는 너를 보호할 거야. 마치 아들들이 보호받았던 것처럼. 네. 나는 그렇게 딸을 그런 식으로 꼭 만들 거야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 이 대에서 내가 끊겠다. 약간 이런 건가? 네. 그리고 내 남편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여전히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내가 내 남편을 엄청 미워하는데 그걸 또 모르고 남편이 여전히 그걸 모른 채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생각해보면 근데 저는 진짜 그렇거든요. 저희 집도 그런데 그 딸들 아들들이 있는데 외할머니가 아들과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꼭 멀리 떨어져 있는 저희 엄마인 맏딸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전화를 해요. 네. 그래서 자기 힘든 일들을 막 털어놔요. 그럼 엄마는 이제 받아주죠. 근데 저도 엄마도 항상 저한테 왜 이렇게 힘든 얘기를 나한테 하냐. 그렇지만 내가 엄마 얘기를 들어줘야지 누가 들어주겠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 거예요. 딸들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런 얘기를 아들한테 직접 해. 이제 설사 아들한테 섭섭한 일이더라도. 근데 아들한테 얘기를 정작 안 하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안 쓰게 하고 네. 좋은 것만 해주려고 하고. 걔는 안 그래도 뭐 바깥일에 힘든데 걔는 안 그래도 직장 다니라 힘든데 걔한테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 이렇게 하면서 되게 막 힘든 얘기를 딸들한테는 서슴없이 하는 경우를 저는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네. 감정 쓰레기통처럼 네. 딸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딸과의 유대감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네. 어쨌든 그런 반면 정말로 물질적으로나 네. 정서적으로나 좋은 거는 진짜 아들한테만 하는 네. 그 주영님 하신 얘기 비슷한 얘기를 최근에 또 들었거나 읽은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네. 그런 관계 맺기가 네. 진짜 지금까지 많이 전해져 내려온 학습된 그런 네.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네. 이 소설이 그런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만 평화로운 남편인 네. 어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그럴싸하게 근사하게 쓴 소설이구나라고 저도 메시지를 그렇게 확실히 받기는 했어요. 근데 네. 난 자꾸 비밀에 뭐가 있나 보다라고 근데 나중에는 기회는 있을 막 수 있기 때문에 강하길 작가님 꼭 방송 들으시면 근데 그 네. 얘기는 좋네요. 저는 너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가 자꾸 등장하는 게 이 소설의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남편에 대해 약간 위에 있는 입장의 아내의 멘트 같아서 네네네. 물론 그런 입장에 위에 있는 건 맞는데 네. 이걸 직접적으로 이렇게 꼭 얘기를 해서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는 걸 이렇게 굳이 설명을 계속 해줘야 네. 되나? 그게 좀 아쉽다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네. 주영님이 얘기하신 남편이 아니라 네. 미래의 딸에 대한 이야기면은 되게 더 근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해석이 되게 좋았어요. 네, 이 소설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좋게 있지만. 보는데 네. 그래도 조금 더 좋은 해석이라 네. 그런 아쉬운 점이 그런 해석이 있다면 네. 이 소설에서 읽었을 때 아쉬웠던 부분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소설의 백미는 토마토 고깃집인 것 같아요. 네. 이거 정말 잘 쓴 것 같지 않아요? 네. 이거 그 그릇의 너무, 냄비와. 네. 징그러운 네. 베트남 참전을 했던 네. 그리고 와서 가족들을 힘들게 했던 네. 할아버지에 대한 네. 그런 걸로는 네. 네. 빨간 비주얼 같은 게 네. 그리고 그걸 좋진 너무 않은 개걸스럽게 것 같아. 잘 먹는 아들.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저희 이렇게 강화길 작가의 단편소설 은복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지금 여러분께서는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만나볼 소설은 김봉무 작가의 러브라이프죠? 네, 러브라이프 제목
러브라이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김봉곤 작가의 모든 대부분의 소설들이 그렇듯이 러브라이프죠. 그쵸. 사랑에 관한 소설이고 사실 이 소설 소개는 좀 짧게 끝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제가 이거를 들고 온 이유는 앞에 막 전개되는 내용들도 너무 재미있고 섬세한 현실적인 묘사들도 막 나오고 네. 근데 마지막 장면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막 해변에서 두 이제 연인이죠. 네. 게이 커플이 막 와 하면서 인스타 라이브를 하는데 이게 너무 귀엽잖아요. 네. 자기야 여기 봐봐 이거 라이브다 라이브? 그거 활짝 웃으면 네. 내게 카메라 렌즈를 들이댔다. 지금 인스타에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어. 웃어보세요. 막 이러는데 이 장면이 너무 귀여운데 귀여워.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웃어보세요라고 말하는 연인을 보는 나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이 좀 자리를 잡고 네. 있잖아요. 완벽하게 네. 그 다 차지한 건 아니지만 맞아요. 얼른 뭐라도 말해보세요이라고 너무 해맑은 얼굴로 웃기려고 혀 짧은 소리까지 내는 인하라는 나의 이제 애인. 예, 연애 네. 대상이 막 네. 한 40 정도 된 것 네. 같은데 너무 귀여워요. 인스타에 막, 또 막 부산 사진 빼곡히 올리면서 네. 사랑하는 애인이랑 부산 간다 너무 좋아 물결 느낌표 아. 우리 재밌게 놀다 오자 크아 우리 밤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여운데 네. 마지막에 막 갑자기 이게 슬퍼요. 애잔한 장면으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오, 끝이 복잡 미묘한 감정을 항상 남기는 김봉문 작가의 그런 페이소스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근데 게 김봉곤 항상, 작가는 마지막 장면 진짜 잘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여름 스피드 네, 소설 기억나세요? 네, 네. 마지막에 둘이 한강에서 수영하잖아요. 네.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데 네. 아, 마지막 이번 장면을 것도. 생각하고 쓰시나? 아무튼 이것도 좀 네. 방심하고 좀 무심한 마음으로 읽다가 네. 뭐 캐릭터 매력적이다, 현실적이다, 네, 네. 막 출판사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아 이것도 김봉곤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인가 막 이런 네, 생각하면서 네. 읽다가 마지막에 헉, 뭐야 이거 약간 네.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소설 자체도 조금 짧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마지막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서 끝까지 읽어보시면 그 여운이 되게 길 것 같아요. 네. 뭐 간단하게 줄거리 얘기해드리자면 나가 나오고 출판사에서 일을 하면서 외주 편집 일도 하는 네. 내가 나오고 인하라는 이제 연인과 네. 부산으로 놀러 가는 얘기인데 그 사이에 네. 한재라는 외주 편집을 맡았던 출판사에서 대표로 1인 출판을 하고 있는 네. 근데 한재는 디자이너이죠. 디자이너인 한재가 등장을 하면서 그 한재라는 사람과 약간의 서로 각자 애인이 있지만 약간의 스캔들적인 네. 어떤 일이 벌어지면서 그 한재라는 사람이 또 부산 사람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사람을 마음 한편에 두고 인하라는 애인과 여행을 가는 내용이에요. 네. 그게 전부이죠. 그리고 정말 그게 전부예요. 근데 이제 한재라는 사람과 바람이라고 할 수 있긴 바람이죠. 근데 어쨌든 네. 바람이라고 이렇게 딱 정의해서 내리기에는 묘한 관계를 주고받는 그런 긴장감도 참 진짜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되게 설레게 쓴다라는 네. 근데 그게 이제 두근두근 설렘 이게 아니라 네.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긴장감까지 유지를 하니까 네. 그런 게 참 진짜 탁월하다 그런 연애의 씬을 쓰는 걸로는 그리고 또 그 마지막에 이제 키스하는 장면은 또 엄청 그 봄날의 핑크핑크한 느낌처럼 쓰잖아요. 딱 정말 서정적으로 잘 써요. 그 딱 봄밤의 사고와 같은 그런 장면, 네. 연애 씬을 쓰는 네. 것도 참 그런 장면이 정말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프루츠 타임이라는 책을 내는 네네네. 퀴어 네. 출판사이잖아요. 네네. 그 한재 씨가 하고 네네. 있는. 근데 이 프루츠 타임도 어떤 책을 단번에 떠올릴 수 맞아요. 있는 퀴어 출판사에서 참 그런 것도 갖다 잘 잘 붙였다라는 네네네. 탁월함 같은 네. 거에 대해 놀랐어요. 그리고 김봉곤 작가 소설의 많은 부분이 그렇듯 어딘가로 떠나가서 벌어지는 에피소드, 여행하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네. 여행지에서 약간은 이렇게 삶의 한복판에서 좀 벗어나서 관찰하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친숙한 장소인데 관찰하게 만드는 네. 매력이 이 네. 소설에도 어김없이 있어서 네. 그런 것도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네.
계절을 참 잘 쓰는 작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도 여름이잖아요. 네. 근데 여름 분위기가 되게 물씬 나게 뭐 묘사를 늘어난다거나 그렇지 않은데도 네. 저는 그게 확 느껴지는 그런 계절감이 좋았고 저는 이 소설이 두 번째 읽을 때 더 좋았던 게 두 번째 읽으면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줄거리 파악하고 그냥 읽게 되는데 두 번째는 좀 더 세밀하게 보면 그 세밀함이 정말 곳곳에 네. 보석의 알알이 박혀있을 세공이 정말 잘 돼 있는 소설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김봉무 작가가 제일 잘하는 연애 이야기, 사랑 이야기를 이번에도 되게 멋있게 잘 써냈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특히 그 한재 씨에 대한 네. 그 화자인데가 약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그 한재 씨에 대한 묘사나 한재 씨가 약간 한텐을 입고 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 한재 씨랑 그 두 번째 만나서 서로 키스를 하기 전에 저녁을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는 이건 진짜 김봉곤 작가의 장기가 네. 너무 잘 드러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쓰죠, 이렇게? 이거는 연애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저는 김봉무 작가님이 연애를 되게 잘할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현실에서도 근데 저는 못 쓰겠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못 쓰는 것도 못 쓰고 실제로 이런 말 못 할 것 같아요. 막 그 긴장감 주고받는 대화 중에 네. 한재 씨가 네. 이 시리즈 잘 되면 저희 회사에도 편집자를 한 명 줄까 싶어요 하는데 바로 전 어떠세요? 네. 내가 쓰고 있으면 그와 눈을 맞추었다. 네. 정말요? 뻥이요. 흐흐. 뭐야 설렜잖아. 네. 저 대표님 앞에서나 이렇지 엄청 까다롭고 고집 세고 또 비싸요. 네. 하긴 제가 거기처럼 맞춰줄 순 없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대형 출판사처럼 맞춰줄 수 없어요 했더니 이렇게 쉽게 포기하나요? 하고 그러니까, 네. 저 잘해요 뭐든지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말을 저는 현실 세계에선 못 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김봉무 작가님 왠지 할 것 같아요. 저 현실 세계에서. 막 그러니까, 저 이직 준비합니다. 준비해요? 막 이런 말 같은 거. 너무 막 어떻게 하지? 네. 그리고 막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팍팍 꽂혀서 어떻게 들으면 되게 에로틱한 그런 멘트들이 막 맞아요. 박혀 있고 그리고 또 뒤에 서로 키스를 하기 직전에 그런 또 산책하는 장면은 또 세상에 이렇게 서정적일 수 없게 네. 또 쓰잖아요. 맞아요. 막 선선한 봄바람에 꽃은 땅에서도 흔들리고 있었다. 막 이런 문장들 보면 아 진짜 밀당의 귀재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일단 읽으면 참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주는 소설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김봉무 작가님 소설은. 네.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도 있지만 다 계속 이러면 좀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약간 필살기처럼 등장을 하고 네. 나머지 장면들은 막 그런 해운대의 지저분한 모습, 엄청 네. 큰 백화점 가서 아이 쇼핑하는 네. 모습. 그리고 되게 코믹한 부분도 되게 많잖아요. 네, 되게 구질구질한 모습 같은 네. 장면들도 네. 쓰면서 그 가운데 갑자기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이 네. 등장하니까 네. 진짜 읽는 독자랑도 밀당을 진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을 네. 약간 네. 쥐락펴락하는. 그리고 약간 저는 그 마음도 사실 작은 마음인데 저는 김봉곤 작가님이 작은 마음에 대해서 주로 소설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이런 저한테 딱 들어맞는 이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너무 잘 알겠는 그 인하라는 나에게 너무나 좋은 나에게 충실한 언젠 초반에는 내가 훨씬 더 좋아했지만 지금 나한테 훨씬 더 그 친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 같은 연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사실은 되게 그냥 혼자 마음에 호감을 품고 있었던 남자를 만나면서 이 인하라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아주 살짝 시들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오히려 호감을 갖고 있는 남자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다가 자극을 받아서 오히려 인하라는 현재 애인과 여행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 맞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인하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와 내가 그걸 되게 약간 씁쓸하게 바라보는 그 씬까지 마음이 완전히 식은 건 아니지만 살짝 떠있는 상태의 그런 마음을 되게 잘 그려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이 러브라이프라는 제목 앞에 완벽하게 잘 맞는 제목인데 앞에 네. 어떤 카피나 혹은 부연의 제목을 넣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약간 무슨 내 마음 나도 몰라 콤마 러브라이프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한재라는 대상 새로운 대상이 맞아요. 마음 한쪽에는 계속 오랫동안 있었던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미팅도 하고 그러니까 네. 일을
제안을 했을 때 네. 한재라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이를 수락할 정도의 마음인데 그러면서도 이나라는 연인과 더 이제 좋은 관계가 되어가는 중이고 네. 그러니까 차라리 한재는 뭐 약간의 정체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지금 화자는 오히려 이나라는 연인과 깊어져가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네. 새로운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진짜 그 미묘한 상태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진짜 마음 한 조각일 정도인 수준일 텐데 그런 걸 이렇게 소설로 펼쳐놓을 수 있는 것도 대단한 재주이다라는 생각을 네.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는 이나가 조금 불쌍해졌어요. 막 해맑을수록 더 짠해 보이는 게 있죠. 여기저기 말해보세요 하면서 맞아. 나는 들어가지도 않았던 그 둘만의 인스타에 오만 걸 올려놓고 맞아. 좀 마음이 좀 아팠는데 이런 거 오히려 눈치채서 할 때도 있잖아요. 물론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나오진 않지만 이나가 되게 약간 절박한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찔려서 괜히 그렇게 보나 싶은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막 엄청 네. 애교 뿅뿅인 느낌이잖아요. 네. 우리 애인이 나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쎄한 느낌이 드는데 애인한테 잘해줘야지라는 그런 약간 마음에서 맞아. 이나가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한 가지 조금 뭐 아쉽다고 해야 되나? 근데 김봉곤 작가님 제가 당연히 마찬가지로 다 읽어본 건 아니나 이런 연애 이야기 너무 잘 쓰시지만 조금 더 다른 이야기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물론 제가 전작을 읽어본 게 아니어서 뭐 다른 얘기도 많이 썼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연애 얘기 너무 잘 쓰지만 지금이랑 완전히 다른 결의 소설도 많이 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정도로 잘 쓰시면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셔도 좋겠다는데 공감을 합니다. 네. 이렇게 김봉호 작가의 단편소설 러브라이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 저희 방송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SNS 보시면 아마 예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SNS 통해서 다음 방송에 대한 이야기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김봉곤 소설 러브라이프의 일부를 경희님이 낭독해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나가 내가 방송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뒤를 돌아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고 어느 순간 내 얼굴이 화면에 가득 들어찰 만큼 줌을 당겼다. 나는 내가 훨씬 더 작아질 때까지 뒷걸음질 쳤고 이나는 깔깔대며 젠걸음으로 다가섰다. 애인, 보고 있어? 나는 이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런 나를 보며 이나가 양손을 번쩍 들어 자신의 핸드폰을 가리켰다. 그러니까 자기야, 자기가 있다는 거 나도 잘 알아. 나는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핸드폰을 귀에 갖다 댔다. 그래서 항상 고맙고 미안하고 그렇지만 하는 말을 끝으로 이나의 말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갑자기 바지를 흠뻑 적실 만큼 들이친 파도에 놀라 나는 백사장 쪽으로 물러섰다. 나는 옷자락으로 액정을 닦아내고 다시금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 뒷말이 무엇인지 알 것도 같았고 모를 일 같기도 했다. 이나는 더욱 세게 들이닥치는 파도에도 아랑곳 없이 나의 궤적을 쫓았다. 밤바다의 경계에서 모래는 포말에 흠뻑 젖었다 제 색을 되찾기를 반복했고 먼 바다에서는 패턴을 가늠할 수 없는 불빛이 깜빡거렸다. 그 불빛처럼 깜빡이는 채팅창의 커서가 내 손안에도 있었고 그 너머로는 나도 있었다.